안녕하세요. 여기서 사연을 즐겨 듣다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연자분들이 많으셔서 용기 내어 글을 쓰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동네 친구들에게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다들 눈물을 흘리며 저를 불쌍하고 가엾게 보더군요. 파란만장한 삶이라고 말해도 될지 모르지만 꽤 굴곡 있는 인생을 산 것 같아요. 그중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단연 시집살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3, 4살 무렵부터 지냈어요. 부모님의 얼굴도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건 물론이고 저의 본명도 알지 못해서 원장님이 지어준 희정이라는 이름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고아원은 시설이 잘 돼 있고 후원과 지원을 많이 받고 있지만 35년 전의 고아원은 굉장히 열악하고 많이 불편했답니다. 한 방에서 많은 아이들이 함께 생활했는데 잠을 잘 때는 거의 모로 누워 밤을 보냈어요. 먹는 것도 많이 부실해서 통통한 아이들이 거의 없었죠. 그렇게 어렵고 불쌍하게 자라서 18살이 되어 고아원을 나오게 되었어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작은 지하 원룸을 마련하고 사회생활에 뛰어들었답니다. 저는 공부를 못해서 대학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쉽게 취직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더니 식당이 질비된 거리에 종업원 구함이라고 쓰여있는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중 한 곳에 들어가 간단한 면접을 보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아침에 출근해서 늦은 저녁까지 서빙과 설거지를 반복하며 땀 흘려 돈을 벌었답니다. 10년의 세월을 식당과 지하 원룸만을 오가며 살았던 것 같아요. 식당은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3년에 한 번씩 돈을 더 주겠다는 곳으로 옮겼네요. 나이가 30이 되자 저도 결혼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길 가는 젊은 부부들을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게다가 귀여운 아이까지 같이 걷는 걸 보면 가슴이 설레었죠. 하지만 제가 특출난 게 하나도 없어서 남자들에게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많은 것이 부족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제 외모가 많이 못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자에게 고백을 받아보기는커녕 핸드폰에 남자 전화번호가 하나도 없었죠. 언젠가 인연이 나타날 거라 생각했지만 35이 되도록 식당 손님을 제외하곤 남자의 그림자도 못 밟아봤네요. 그래도 하늘이 기회라도 주려고 했는지 40이 되기 전에 한 남자가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일하는 식당에 고기를 배달해주는 정육업을 하는 사장님이었는데 저희 식당에 올 때마다 저에게 간식거리를 몰래 주고 떠났답니다. 거의 1년 동안 친하게 지냈더니 나중에 그 남자가 저와 따로 밥을 먹자며 데이트를 신청했어요. 저는 속으로 이제야 소원이 이루어지려나 하고 기분 좋게 데이트를 하게 되었죠. 저는 30대 후반이라는 조금 늦은 나이에 남자를 처음 사귀게 되었고 아주 깊은 사랑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연애를 5개월 정도 하자 그 남자가 24시간 동안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첫사랑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얼마 뒤 청혼을 했어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단번에 청혼을 받아들이고 말았죠. 희정아, 나랑 결혼하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괜찮겠어? 조건? 그게 뭔데? 우리 엄마랑 같이 사는 거. 내가 완강하기 싫다고 했는데 엄마가 내 사업 자금을 다 대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생색을 내시며 며느리랑 같이 살겠다네. 그래, 좋아. 어? 희정아, 생각도 하지 않고 좋다는 거야? 나 고아원에서 자라 부모님의 그늘이 궁금했어. 당신 어머님이 곧 나의 어머니이니까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은걸? 그이는 조금 놀라면서도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집이 얼마나 널찍하고 으리으리하던지 제가 봤던 집 중에서 가장 부자인 집 같았답니다. 우와, 진짜 궁전 같아요. 어머님, 호텔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평범한 수준이야. 네가 지하에만 살아서 좋게 보이는 것뿐이라고.
암튼 이 집에서 한 식구가 되어 살게 되었으니 잘해주길 바란다. 네, 어머님. 시키실 일 있으면 뭐든 시켜주세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음식하고 살림은 잘할 자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네가 이 집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관리를 잘해주렴. 시어머니는 저를 크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는데 그렇다고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제가 성실하다는 것 하나만 보고 며느리로 받아들이신 거죠. 여하튼 시작된 저희 시집살이는 처음엔 즐거웠어요. 처음 가족이라는 게 생겨서 그런지 들뜬 마음으로 살림과 남편의 내조를 열심히 했죠.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날들로 가득했답니다. 하지만 결혼 3개월차가 되었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게 눈에 띄게 달라지셨어요. 마치 수습기간을 거치고 마주한 사장님의 모습 같았답니다. 야, 왜 낮에 먹던 반찬이 그대로 올라온 거냐? 네? 반찬이 많아 남아서 올렸는데요. 어머님, 제가 잘못한 건가요? 얘가 정신이 있는 거니? 내가 젓가락된 반찬들은 제때 버리라고 했잖아. 어머님, 그 반찬은 젓가락 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따로 덜어놓은 거라고요. 게다가 버리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깨끗한 반찬이니까 드셔도 괜찮습니다. 뭐야? 그래서 나더러 입 다물고 처먹으라는 소리냐?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바로 버리도록 할게요. 아, 밥맛 떨어져. 나 기분 더러워서 안 먹으련다. 너나 실컷 먹어라. 시어머니는 밥상 가지고 시비를 거시더니 다음에는 청소와 빨래로 혼을 내시더니 수도세가 많이 나왔다고 짜증을 내셨어요. 넌 집에서 물을 얼마나 쓰는 거야? 어떻게 나랑 네 서방이 살 때보다 수도세가 2배로 나오냐? 너 평생 모시고 살았니? 그래서 맨날 때라도 미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저 물 많이 쓰지 않아요. 오히려 아끼려고 샤워도 이틀에 한 번씩 한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샤워로 시비를 이어갔습니다. 뭐야? 이틀에 한 번 씻는다고? 무슨 여자가 그렇게 더럽냐? 그래서 네 낯바닥이 그렇게 시커먼 거냐? 너 팔꿈치 까만 거 설마 떼냐? 진짜 못 봐주겠네. 당장 목욕탕에 다녀와. 저는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고 욕먹고 물을 아낀다고 해도 욕을 먹었어요. 이런 시비가 반복되다 보니 주눅이 든 모습으로 지내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손윗동서가 집에 오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해서 바쳐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형님에게 대하는 게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야, 우리 맏며느리 좋아하는 한우가 빠졌잖아. 어서 가서 구워. 어머님, 냉장고에 한우가 떨어졌어요. 뭐야? 넌 집에서 놀면서 그런 것도 안 챙기고 뭐 했니? 내 아들이 정육업을 하는데 내 집 냉장고에 고기가 비었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생긴 것부터 해서 행동하고 말투까지 아주 거슬려. 너 뭐하고 앉아있냐? 우리 의사 며느리가 한우가 먹고 싶다잖아. 나가서 사와. 동서, 부탁 좀 할게. 내가 여기 있는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못 먹거든. 단백질 보충은 필수인데 먹을 게 없으니까 얼른 가서 1등급 한우로 사와. 네, 빨리 다녀올게요. 형님은 피부과 의사여서 시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물론 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잘나고 훌륭한 분이셨지만 양반과 노예로 계급을 나눈 것 마냥 사람에 대해서 기분이 몹시 나빴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이 저를 무시하는 걸 남편에게 일렀더니 그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이 형수님처럼 돈을 벌기를 해, 대학을 나와 똑똑하기를 해? 그렇다고 얼굴이 예쁘냐? 네가 빠지는 게 많으니까 당연히 무시를 당하는 거야. 그렇게 무시당하기 싫으면 너의 그 텅텅 빈 머리를 채우고 외모도 좀 가꿔. 아휴, 내가 이런 여자가 어디가 좋다고 결혼을 했는지 이원.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언제는 내 얼굴이 귀엽고 앙증맞다며. 그리고 공부 같은 거 못해도 살아가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했었잖아. 그거야. 내가 너한테 콩깍지가 씌어서 한 소리지. 형수님처럼 의사대란 소리 안 할 테니까 제발 책 좀 읽고 교양 좀 쌓아라. 남편도 다르지 않았어요.
저희 부족한 모습이 눈에 잘 보였는지 매번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았답니다. 그래서 나름 책도 틈틈이 읽고 외모도 신경 쓰려고 비싼 화장품을 사서 관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사치가 왜 이리 심하냐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너 지금 쓰는 화장품 어디서 난 거니? 네?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네가 10만 원이 넘는 화장품을 샀다는 거야? 너 정신이 있어 없어? 누가 네 멋대로 내 아들 돈을 펑펑 쓰랬니? 어머님 죄송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 얼굴을 자주 지적하셨잖아요. 관리 좀 하라고 야단치셔서 큰 마음 먹고 산 거예요. 새까만 아스팔트를 청소한다고 하얘지니? 아주 꼴값을 하고 있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처음으로 말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세요.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고 뭐라 하셔서 샤워를 가끔 했더니 더럽다고 욕을 하시고 얼굴이 못났다며 관리 좀 하라고 호통치셔서 화장품을 샀는데 제가 쓰는 게 아깝다고 뭐라 하시고 도대체 어머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이고 이 무식한 년 말하는 거 좀 봐라. 야 이년아, 물 아끼는 방법이 네 몸 안 씻는 거냐? 그리고 네 면상은 화장품으로 안 돼. 난 네 얼굴을 보면 승질이 나서 관리하라는 말을 한 거라고 이 멍청한 거사. 시어머니는 논리가 맞지 않는 말씀을 실컷 하시며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눈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화장품은 이미 뜯었으니 다음부터는 비싼 화장품을 쓰지 않겠다고 했죠. 저는 남편과 결혼한 걸 점점 더 후회하면서 시집살이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바랬던 가정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쉽게 깨고 싶지는 않았어요. 조금 더 참고 식구들과 정이 들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진 가족이 될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날은 기약 없는 먼 미래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홀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저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여자의 모습이 담긴 다큐멘터리가 나오더군요. 그녀는 입양으로 40년을 살다가 우연히 유전자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몇 달 뒤에 친부모를 찾았답니다. 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걸 보자 저도 텔레비전 속 여자처럼 엉엉 울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그 여자처럼 친부모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며칠 뒤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실종수사팀에 가서 제 사정을 길게 말하고 공짜로 유전자를 등록했답니다. 저를 낳아준 친부모가 저와 같이 유전자를 등록했다면 만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돌아가게 되었죠. 저는 시댁으로 가서 굳이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귀 기울여 들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친부모를 혹시나 찾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니 시집살이하며 언짢은 기분을 가라앉힐 수 있었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유전자 등록을 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희정 씨, 유전자가 일치하는 분을 찾았습니다. 네? 제 부모님을 찾았다는 말씀인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희정 씨 어머니가 수십 년 전에 유전자를 등록하셨더라고요. 아까 연락을 드렸는데 이희정 씨를 애타게 찾아다니셨답니다.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 아래 피부치 하나 없는 혈혈 단신인 저에게 어머니라는 존재가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는 혼자 만나기가 두렵고 떨린다고 전했고 경찰관은 어머니와 같이 경찰서에서 만나는 게 좋겠다고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었답니다. 사흘 뒤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를 갔는데 계단을 오르는 제 두 다리가 어찌나 떨리던지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은 다행히 40년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이윽고 복도에 나와 있는 경찰관이 저를 엄마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저와 똑같이 생긴 노인의 얼굴이 보였어요. 누가 봐도 제 어머니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답니다. 엄마? 희정아, 내 딸 희정이니?
세상에 이렇게 컸구나.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끌어안아 주셨고 큰 소리로 오열하셨습니다. 이에 저도 덩달아 오열하며 한 번도 부르지 못했던 이름인 엄마를 목 놓아 부르짖었어요. 저희 모녀는 1시간 동안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었지만 서로 그리워했다는 건 분명히 알았어요. 엄마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사람 많은 장터에서 제 손을 놓치고 말았대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알아서 금방 찾을 줄 알았는데 35년이란 세월이 걸릴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답니다. 희정아, 지금 어디서 살고 있니? 여기 경찰서랑 멀지 않은 곳에서요. 결혼해서 시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어요. 엄마는요? 우리 딸이 결혼을 했구나. 내가 혼주석에 앉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엄마도 여기서 가까운 데서 살아. 왜 그동안 코앞에 살면서도 한 번에 마주치지 못했을까? 만약 마주쳤더라면 바로 알아봤을 텐데 말이야. 그러게요. 엄마랑 제 얼굴이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너무 신기해요. 저한테도 핏줄이 있다는 게. 그런데 아빠는 어디 계세요? 아빠? 돌아가신 지 20해가 넘었어. 미안하다, 희정아. 아,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엄마가 왜 미안해하세요? 내가 널 잃어버리고 네 아빠와 매일 싸웠어. 그럴 만도 하지. 귀한 딸내미를 잃어버렸으니 말이야. 여하튼 우리 부부는 너를 찾으려고 실종하던 전단지를 수백만 장을 돌렸어. 하지만 수년이 흘러도 너를 찾지 못했고 아빠는 술에 빠지기 시작했어. 거의 삶을 포기하다시피 했지. 결국 간암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어. 이 모든 게 내 탓이야. 미안해, 희정아. 너에게 아빠를 빼앗아 갔어? 진심으로 미안하다. 아니에요. 그 시절에는 실종되는 아이들이 많던 시절이었잖아요. CCTV도 없었으니 찾기가 어려웠던 거죠. 아빠 일은 유감이지만 이제라도 엄마를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나 또한 여한이 없다. 내 사랑하고 귀한 자식을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나중에 저승 가면 아빠를 볼 면목이 서겠구나. 엄마와 저는 못다한 이야기를 실컷 나누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화를 나누고 앞으로 매주 만나기로 약속도 했답니다. 저는 신이 난 채로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이 기쁜 소식을 들려주기로 했답니다. 아무리 절 미워해도 사돈과 장모님이 생겼다는 소식을 전하면 한 번쯤은 웃어줄 거라 믿었죠. 그런데 시댁에 발을 딛자마자 시어머니가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년아. 넌 주말에 어딜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야? 내가 직접 밥상을 차려야 할 짬밥이야? 내 덕에 이런 집에서 살면 취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또 외출을 하려면 집안 청소를 하고 나가야지. 집 꼬락서니가 네 얼굴만 한 때가 잔뜩 끼어있다. 당장 팔 걷어붙이고 집안일해. 저는 엄마를 찾았다는 말을 하려다가 목구멍 속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냥 당분간 말하지 않는 게 낫겠다 싶어서 엄마에 대한 말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시집살이로 마음이 계속 괴로워지고 있던 중 손윗동서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부담감을 잔뜩 안고 생일상을 어떻게 차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생일상 차릴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우리 큰 며느리 생일에 다 같이 호텔로 호캉스 가자. 1박 2일로다가 아주 재밌게 놀다 오자고. 내가 이사 며느리 수준에 딱 맞게 5성급 호텔로다가 예약해놨다. 엄마, 넌 무리한 거 아니야? 5성 꾸이면 돈이 얼마야? 우리 식구랑 형이랑 형수 5시 가는 거야? 우와, 어머님 벌써부터 설레어요. 저는 태어나서 호텔이라는 곳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어머님 덕분에 호강하게 생겼네요. 네가 왜 설레느냐? 너는 집을 지켜야지. 우리 네 식구만 호텔에 갈 거다. 네? 저만 빼고요? 어머님, 저도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야, 다른 사람들도 여행 가면 집에다 개는 두고 가잖아. 네가 거길 어디라고 따라와?
걔예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 며느리라고요. 이 집 식구란 말이에요. 식구? 그래, 식구 맞지. 그러니까 너는 소중한 우리 집을 지키거라. 우리가 집 나간 사이에 도둑이라도 되면 어떡하겠니? 우리 집 식구인 네가 지켜야지. 너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었으니 그만 닥치고 밥이나 차려라.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조롱하는 말을 하셨고 언제나 그렇듯이 식모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기분이 몹시 나쁘긴 했지만 호텔에 따라가면 시녀처럼 부릴 게 뻔해서 안 가는 게 낫겠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답니다. 며칠 뒤 네 사람은 호텔로 여행을 떠났고 저 혼자 집에 남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누리는 자유라 집안에 퍼질러 누웠다가 먹고 싶은 음식을 배달시켜 먹으며 딩가딩가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1시간에 한 번씩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왔어요. 호텔에서 뭐하고 노는지 뭘 먹었는지 저에게 자랑했답니다. 그걸 보고 제가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이 상하게 하려는 심보가 분명했죠. 저는 사진이 올 때마다 너무 좋겠어요. 너무 부러워요. 라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써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튿날 저녁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돌아왔는데 저녁밥을 먹지 않았다며 밥부터 차리라고 명령하더군요. 이 정도면 진짜 화가 날 만도 하겠죠? 하지만 적응이 되었는지 아무렇지 않게 밥을 차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호텔 여행 자랑이 줄줄이 쏟아졌어요. 거기 풀장 있잖니? 정말 좋더라. 하늘을 보면서 수영하는 게 그렇게 낭만적이더라고. 정말요? 하늘을 보며 수영을 하다니. 그런 건 텔레비전에서나 봤지. 경험하고 온 사람의 이야기는 처음 들어요. 나중에 저도 꼭 가봐야겠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장단에 맞춘다고 했는데 제 말이 또 거슬렸나 봅니다. 뭐? 네 따위가 5성급 호텔로 여행을 가겠다고? 누가 보내준대? 너 돈 있어? 아니요. 그냥 해본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 그래야지.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너 같은 건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5성급 호텔에 들어갈 리는 없을 거야. 아, 방법이 하나 있긴 하다. 청소부로 취직하면 들어갈 수 있겠다. 시어머니의 조롱에 더는 대답하지 않고 억지 미소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의사 형님과 생일이 비슷한 게 좀 불편하긴 했어요. 보나마나 저는 아무도 챙겨주지 않을 테니 서운한 마음이 배로 될 것 같았죠. 그날 집안일을 마치고 홀로 방에 있었는데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그래, 우리 희정이도 잘 지냈니? 오늘 네 생일이지?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나한테의 생일에 모를 리가 있나? 난 매년 이날만 되면 울기만 했는데 올해는 웃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희정아, 혹시 오늘 시간 되니? 저는 괜히 외출했다가 혼이 날 것 같아 거짓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떡하죠? 시어머니가 생일상을 근사하게 차려주신다고 해서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이번 주 아무 때나 엄마한테 들러 맛있는 거 해줄게. 알았지? 네, 고마워요. 그럼 전화 끊을게요. 긴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더니 제 뒤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깜짝이야. 어머님, 언제 들어오셨어요? 방금 들어왔다. 그런데 누구랑 통화한 거냐? 아, 고아원 원장님이요. 엄마와 통화했다는 말을 하면 말이 길어져서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래? 그런데 듣자하니 오늘이니 생일이니? 아, 네, 오늘이 제 생일이네요. 그런데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누가 신경 쓴다고 했냐? 김치국을 마시고 있네? 그런가요? 죄송해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퉁명스럽게 말하고 방에서 나가셨고 한동안 저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저녁 준비할 시간이 되어서 주방으로 들어갔고
냉장고를 열어 반찬 만들거리를 빼내고 있었습니다. 야, 네 어머님. 오늘 이 남편 야근한다더라. 아, 그래요? 그럼 식사는 나중에 드실 건가요? 너 오늘 생일이랬지? 저녁 준비는 냅두고 나가서 외식이나 하자. 네? 그게 정말이에요? 어머님이 제 생일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호들갑 떨지 마. 그냥 밥 한 끼 먹자는 거니까 얼른 옷 갈아입고 따라 나와.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일밥 사주신다는 말씀에 그동안 서운했던 것들이 싹 하고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룰루랄라 신나게 시어머니를 뒤를 따라 걸었고 집에서 멀지 않은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여기다. 너한테 딱 어울리는 한식 뷔페집. 네, 좋아요. 저 여기 몇 번 와봤는데 진짜 맛있는 집이에요. 넌 속이 없는 거냐, 멍청한 거냐, 아니면 순박한 거니? 아니다. 주제를 하는 거라 치자. 5,000원짜리 식당에 와서 이렇게 들뜬 거 보니 네가 딱 5,000원짜리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다. 어휴, 얼른 들어가자. 어머님, 모처럼 외식인데 기분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자꾸 무시하지 마시고요. 저는 생일이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 조롱의 말을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윽고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시어머니가 선물로 10,000원을 내고 둥근 접시에 맛있는 밥과 반찬을 잔뜩 담았어요. 야, 너 그거 다 먹을 수 있니? 누가 보면 며칠 굶은 줄 알겠다. 이 집이 진짜 맛집이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실컷 먹으려고요. 하여간 무식한 거 티내기는. 그래, 배 터지게 먹어라. 네, 어머님. 고맙습니다. 해가 오늘 왜 이리 밝은 거야? 생일이라고 무슨 말을 해도 좋아하네? 그럼요. 어머님이 사주시는 밥을 먹는데 당연히 기분이 좋죠. 시어머니는 접시에 음식을 아주 쭈예끔 담아서 저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밥을 우걱우걱 맛있게 먹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젓가락으로 깨작거리셨어요. 그런데 뭐가 불만이었는지 또 시비를 걸었답니다. 예, 그만 좀 쩝쩝대라. 듣는 사람 괴롭다. 그리고 입가 좀 닦아가면서 먹어라. 추잡스럽다. 저는 밥알을 씹으며 알겠다고 대답했는데 밥알이 그만 시어머니 얼굴에 튀고 말았습니다. 희년이 미쳤나? 저렇게 뭐하는 짓이야? 죄송해요, 어머님. 내가 널 데리고 나온 게 잘못이다. 생일이라고 좀 베풀려고 했더니 밥 처먹는 꼬라지 보니까 오만정이 떨어져. 어머님, 실수로 그런 건데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제 생일인데 화도 그만 내시고요. 네? 생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우라지 코아냐나. 네 면상을 마주보고 있는 것도 오바이트가 쓸리는데 그 따위로 밥을 처먹어야 속이 시원하냐? 앞에 앉아서 역겨운 네 면상을 보는 사람 생각도 안 하냐고. 도대체가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너한테는 이 5,000원짜리 밥도 아깝다. 다시는 너한테 밥을 사주나 봐라, 이년아. 시어머니는 목청이 찢어질 만큼 큰 소리로 저에게 폭언을 퍼부으셨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저희를 주목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참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때 식당 주방에서 사장님이 시어머니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오셨습니다. 이봐요.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밥을 먹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쌍소리와 인격 모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당신이 뭔데 남의 일에 참견이야? 남에서 쌍욕을 하든 쌍쌍바라든 뭔 상관이냐고? 내가 희정이 엄마요. 그러니까 참견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저와 시어머니가 찾아간 한식 뷔페는 35년 만에 만난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이었습니다. 뭐? 당신 인연의 애미라고? 이봐요. 얘는 천의 고아예요. 내가 얘 시모인데 그런 구라가 통하겠어? 저는 작은 목소리로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분이 제 친정엄마 맞으세요. 얼마 전 유전자 등록을 해서 찾았어요. 뭐야? 진짜 네 애미라는 거야? 그런데 왜 말 안 했니? 아니지. 이제 와서 엄마라고 나타나는 것도 웃기네.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애미 행세를 하겠다는 건가?
버리지 않았어.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내 딸이 당신한테 막말과 욕을 들을 이유는 없다고. 당장 사과해. 내 딸한테 사과하란 말이야. 아이씨고, 모녀가 쌍으로 꼴값을 떠네. 왜? 심한테 욕먹는 딸을 보니까 부어같이 밀어? 이따위 쓰레기 같은 식당이라는 주제에 엄마 노릇이 하고 싶니? 나 같으면 쪽팔려서 구석에 찌그러져 있겠다. 뭐야 이년아?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분개한 엄마가 시어머니의 뺨을 내려치자 시어머니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의 뺨을 세게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식당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를 향해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중 한 아주머니가 시어머니의 뺨을 갈겼습니다. 이년 이거 입에 걸레를 물었구만. 감히 우리 사장님의 뺨을 갈겨? 얘들아, 이년한테 따기 한 대씩 날려라. 네 언니. 시어머니는 손님들에게 돌아가면서 따기를 맞았습니다. 총 8대를 맞으셨는데 왼쪽 볼이 심하게 부어올랐어요. 시모가 바닥에 쓰러지자 처음 따기를 날린 아주머니가 다시 말문을 열었습니다. 야 이년아, 네가 여기 사장님 딸한테 하는 짓 다 보고 들었어. 진짜 우리가 본 진상 중에 네가 최고다. 어떻게 며느리를 그렇게 대할 수 있지? 그리고 아까 뭘 했더라? 쓰레기 같은 식당이라고? 주제 파악을 하라고? 야 이년아, 이분이 누군지 알아? 이 10층 상가의 주인님이시다. 여기 있는 우리는 이 건물에서 일하는 임차인들이고. 뭐라고요? 이 큰 건물의 주인이 내 며느리 엄마라고? 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시어머니는 현실 파악을 했는지 비굴한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사돈, 제가 몰라봐서 미안해요. 아까는 저도 모르게 말실수를 좀 했네요. 한 번만 봐주세요. 건물줄 아니까 바로 꼬랑질 내리네. 뭐 이런 게 다 있어? 너 당장 내 딸한테 사과부터 해. 무릎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란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사돈, 저기 세아가 내가 미안하다. 오늘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너한테 푼 것 같구나. 그런데 우리 평소에는 사이가 좋지 않니? 그랬지? 그러니까 사돈한테 이야기 좀 잘 해드려라. 저는 그 순간 시어머니에게 더는 당하고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또 남편에게서 모진 말을 듣는 것도 그만하기로 결정했죠. 아니요. 어머님은 절 미워하다 못해 증오하셨어요. 제 얼굴 생긴 것부터 말투와 행동까지 하나하나 시비를 걸면서 매번 모욕적인 말을 하셨죠. 겨우 1년의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 인생 최악의 순간들이었어요. 고아원에서 힘들었던 시간보다 악착같이 살아남으려고 고군분투하던 시간들보다 훨씬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요. 더는 당신의 며느리 하지 않을 거예요. 이혼해서 우리 엄마랑 살 거라고요. 세아가, 너답지 않게 왜 그러니? 넌 항상 나를 이해해줬잖아. 이번에도 한 번만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렴. 나도 다시는 너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을게. 의자 며느리보다 너를 더 우선시할게. 그러자 엄마가 비굴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네 년 말하는 거 보니까 내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다. 너 같은 년은 똥통에 쳐박고 평생 오물이나 씹어먹고 살아야 할 년이라고. 라며 따기를 한 대 날리셨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오뚜기처럼 다시 고개를 돌려 사돈, 우리 그만합시다. 이제 화해하고 오순도순 살아보자고요. 세아가, 너도 그만 화를 풀거라. 이 시애미가 이렇게 용서를 빌잖니. 라며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이윽고 저는 시모 꼬라지를 더는 보고 싶지 않아 분노의 따기를 한 대 날리고 말았답니다. 어때? 네가 개처럼 취급한 며느리한테 따기를 맞은 기분이. 마음 같아선 100대라도 때려주고 싶지만 난 너처럼 악랄한 년이 아니어서 여기까지 하고 멈출 거야.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이에 시모는 계속해서 매달렸는데 식당 안에 있던 상인들이 팔다리를 붙잡고 식당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엄마의 집으로 들어가 지내기 시작하며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엄마의 개인 변호사가 찾아와 제가 당한 수모를 모두 기록해서 이혼 소장을 꾸며 시댁에 전했죠.
그러자 비싼 위자료를 물게 생긴 남편이 엄마의 식당으로 찾아와 신모처럼 똑같이 빌었어요. 저희 엄마를 처음 보자마자 장모님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난 탓에 희정이가 괜한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가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요. 여보, 나 좀 봐. 당신이 없는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자지 못했어. 우리 분가해서 둘이 살도록 하자. 그런 고부 갈등이 더는 없을 거 아니야.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시어머니나 당신이나 똑같아.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당신은 나랑 결혼한 걸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했잖아.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한 거라며. 그리고 넌 사랑하는 아내한테 못생긴 년이라고 욕을 하니? 게다가 내 머리가 텅텅 비어서 무식하다고 했지? 그게 남편이란 놈이 할 소리냐? 진심이 아니었어. 나도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아무래도 군중심리 그런 것 같아. 엄마의 형수님이 당신을 무시하는 걸 보니까 나도 그렇게 변한 것 같다고. 우리 둘이 살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내 말을 믿고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대답 대신 힘차게 따귀를 날려버렸습니다. 매우 통쾌할 만큼 시원한 공격이었죠. 너도 네 엄마랑 똑같아. 우리 엄마가 이 건물의 주인이라니까 뭐라도 떨어질 것 같아서 들러붙을 작정으로 온 거잖아. 애초에 나한테는 미안한 감정 따위 없는 거 다 알아.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믿어달라고 했지만 제가 강하게 거부하며 식당 안에 있던 상인 아주머니들께 그를 쫓아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머리채를 잡히고 팔다리를 잡혀 질질 끌려서 식당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렇게 쓰레기 같은 모자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어요. 얼마 뒤 가정법원에 출석해 남편과 이혼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정신과에 가서 검사를 받은 진료서를 제출했어요. 1년 동안 시집살이를 하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이 생긴 걸 의사 선생님이 증명해 주셔서 판사님이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금액의 위자료를 저에게 보상을 하는 명령을 하시며 재판을 끝내셨어요. 전 남편이 된 그 자식은 법원 밖에서 저와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살기 어린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사람 본성은 절대 바뀌지 않는 법이더라고요. 어쨌든 시원하게 이혼을 하게 된 저는 엄마의 대저택으로 들어가 지내게 되었고 엄마의 한식 뷔페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어요. 마음 편히 일하고 수다를 떠니 그만큼 행복한 게 없더라고요. 제가 바라던 가족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는데 무척이나 늦게 찾은 거죠. 그동안 제가 시댁에서 왜 그렇게 참고 버텼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어요. 사랑이 심하게 고픈 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의 애정 결핍은 엄마와 함께하는 순간으로 점차 치유가 되었고 언젠가부터는 누군가 저를 사랑해주길 바라는 마음 따위는 하나도 없었답니다. 엄마 한 사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1년 뒤에 제 전남편과 시모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정말 모자란 모자다운 사건이 있었답니다. 저와 이혼한 지 몇 달 만에 의사를 꼬셔서 결혼을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그 의사가 전남편에게 결혼하는 조건으로 개인 병원을 크게 마련해달라고 했답니다. 의사 며느리에게 환장하는 시모는 아낌없이 시댁 재산을 새 며느리가 될 여자에게 주었는데 글쎄 그 돈을 가지고 날라버렸답니다.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던 거죠. 이름도 가명이고 사는 것도 가짜여서 잡을 방법이 없어 손을 놓아버렸고 거의 전 재산을 갖다 바친 시모와 전 남편은 시댁을 팔고 월세 40만 원짜리 지하방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거기서 둘이 오순도순 사는지 쥐어받고 사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여하튼 모자가 사기당하고 쫄딱 망하니 제 마음이 평온해졌답니다. 저는 엄마 식당에서 일하며 새로운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엄마 건물의 3층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임차인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진짜 못생긴 얼굴이라 생각하는데 그 남자는 제가 그렇게 예쁘다고 말하며 고백을 수없이 했답니다. 혹시 엄마의 재산 때문에 그런 거냐고 물었더니
그의 부모님도 다른 지역에서 건물주로 계시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재산 따위로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니 마음을 받아달라고 여러 번 고백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그 남자를 자주 봐서 아는데 진짜 멋지고 좋은 사람이라며 저에게 잘해보라고 권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저는 그 헬스장 대표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엄마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마련했고 식당에서도 여전히 엄마와 함께 일을 하고 있네요. 제가 좋은 일만 있어서 기쁘긴 한데 소원이 하나 더 생겼어요. 바로 2세를 갖는 것이죠. 제 나이가 40이 넘어서 쉽지 않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예쁜 아이를 꼭 낳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한 것 같네요. 바보처럼 어리석게 참고 살았던 시간을 넋두리 하듯 여러분께 실컷 떠들었네요. 제가 답답하다고 느끼셨을 분들에게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침표를 찍어야겠네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